중국이 지금 미국에 덤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자신감의 신호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위기 신호로 봅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초조함, 시간이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니라는 불안, 그리고 이대로 가면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이게 지금 중국을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중국 내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까지 이 판에 묶여 있다는 거죠. 오늘은 중국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파보겠습니다. 14억 인구의 나라가 세계 최강국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고, 실패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GDP가 미국의 72%까지 올라왔고, 전 세계 공산품의 30%를 생산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고, 자체 개발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까지 출시했습니다. 미국 군부와 정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상당수 분석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면서 나온 행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18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컸어요. 그런데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홍콩을 내주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면서 대만을 넘기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도 잃었어요. 100년 넘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중국인들에게 이 시기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현재 지도부는 이런 역사적 기억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 과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중국몽의 핵심 메시지예요. 중국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건 냉전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고, 덩샤오핑은 그 기회를 활용했죠. 당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힘을 기르자, 장기적으로 준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방이 경계심을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체제도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중국 시장의 잠재력과 저렴한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컸으니까요. 중국은 그 사이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됐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위기를 넘기면서 오히려 입지가 강화됐어요.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방에서는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 안에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게 2011년쯤입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 견제의 신호탄을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갈등이 표면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선택지가 뭐였을까요? 압박을 받아들이고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일본이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겪은 것처럼요. 그런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경로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민주주의 체제라서 경제가 어려워져도 정권 교체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거든요. 경제 성과가 체제 정당성의 핵심 기반인 상황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 노선으로 전환한 거죠. 내부적으로는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켰고, 150만 명 이상이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3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태평양은 두 나라를 수용할 만큼 넓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상징적이었어요. 이건 일종의 세력권 분할 제안으로 해석됐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죠. 이 시점 이후로 양측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게 많은 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면요. 2015년에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배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강행했어요. 1대1로 구상을 발표하고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적 연결을 확대했죠. 일부 국가들에서는 채무 문제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해군력도 크게 확장했습니다.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하게 됐고, 이건 단순 방어용이 아니라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2017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한령이 발동됐습니다. 한류 콘텐츠 제한, 기업 압박, 관광 제한 등 전방위적인 경제 조치가 이어졌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받은 셈이었죠. 이 사례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전랑 외교라고 부르죠. 코로나 초기에 일부 중국 외교관들이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던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중국 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됐거든요. 2019년부터 화웨이 제재가 시작됐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규정이 도입됐어요. 반도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무기 체계, 인공지능까지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 공급망을 보면 설계는 미국이, 장비는 네덜란드가, 생산은 대만과 한국이, 소재는 일본이 담당하고 있어요.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우호국입니다. 중국만 이 네트워크에서 빠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국이 기술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는 합법적인 경로로, 일부는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요. 한국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상당수고,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석유 순수 입국이에요. 러시아와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만약 해상 수송로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죠.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 가능한 땅이 전체 국토의 8% 정도인데 14억 명을 먹여야 해요. 해외 농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유사시에 그 식량을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인구 구조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미국은 이민을 통해 인구 구조를 관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고급 인력이 모여들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산가와 고급 인력의 해외 이주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상대적 위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인식이 지도부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만약 이 도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 불안, 실업률 상승, 사회 불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통계 발표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어요. 경제 성과가 체제 정당성의 기반인 상황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정치적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우려는 내부 혼란 가능성이에요. 14억 인구의 불만이 폭발하면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중앙 권력이 약해질 때마다 분열을 겪어왔어요. 삼국시대, 5호 16국, 남북조, 군벌시대 같은 사례들이 있죠. 물론 현대는 다르지만 대규모 사회 불안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냐고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중국이 불안정해지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할 수 있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난민 문제나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수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자동차, 소비재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오면 끝이냐? 그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중국 지도부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 경제 성장 둔화, 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인재 유출, 기술 격차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1차 대전 전 독일, 2차 대전 전 일본 모두 정점을 지나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결과는 잘 아시죠? 물론 중국이 같은 경로를 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역사적 유사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범용 인공지능을 먼저 개발하는 쪽이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딥시크 같은 사례가 미국에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 경쟁에서 앞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핵 보유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상호 확증 파괴 논리로 억제되니까 결국 기술 우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기술로 역전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중국이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다 실용적인 노선으로 복귀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요. 미국도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내부 권력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오히려 외부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이 대결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냉전은 40년 넘게 지속됐죠.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이 경쟁의 여파가 한국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분쟁에 연루되어 있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드 사태의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든 한국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예요. 정치권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했느냐고요?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이요. 문제는 이 경쟁에 우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이미 게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가장 긴장되는 국면은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